안녕하세요. 한국사회 이해과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역사 중 고려시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중국을 왜 차이나라고 부르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 이유는 과거 진나라가 중국 땅을 지배했을 때 외국 사람들이 진의 영어 발음인 친의 알파벳 A를 붙여서 CHINA, 차이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중국의 영어명은 차이나가 된 것인데요. 일본의 영어명인 재팬은 어떨까요? 13세기에 이탈리아 사람인 마르코 폴로가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는 중국 사람들이 일본을 지풍이라 부르는 것을 지팡구로 잘못 듣고 자신의 여행 기록서인 동방경문록에 적었는데요. 그 후 서양 사람들이 일본을 지팡구로 부르기 시작했고 지금의 재팬이 됐습니다. 제가 나라별 영어 이름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국의 영어 이름인 코리아의 기원 역시 중국, 일본과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코리아는 오늘 배울 고려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 한국이 코리아가 됐는지 고려시대에 대해 학습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918년 왕건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우고 1392년 조선왕조에게 멸망하기까지 약 500년 동안 한반도를 지배했던 국가인데요. 왕건은 고려를 세운 뒤 935년에서 936년까지 신라와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발해 유민을 받아들여 다시 한번 한반도를 통일했습니다. 이후 왕건은 한반도의 북쪽 지역을 다시 찾아서 진정한 민족 통일을 이루려고 했는데요. 그는 북쪽으로 나아가는 정책인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라의 이름도 옛날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담아 고려라고 지었습니다. 고려는 귀족과 평민으로 사람들의 위치나 계급을 구분했는데요. 귀족은 사는 지역, 집의 크기, 머리 모양, 옷의 색깔, 장신구 등도 평민과 달랐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사람들은 귀족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불교를 믿었는데요. 왕건은 불교를 국가의 종교로 정하고 승려를 귀족과 같은 계급으로 대우했습니다. 때문에 고려시대에는 특히 왕족이나 귀족 출신의 승려가 많았습니다. 고려는 신라의 불교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고려만의 독자적인 발달을 이루며 다양한 불교 건축물과 불상, 석탑 등의 문화재를 남겼는데요. 고려 중기의 건물인 부석사 무량수전은 고려시대의 사찰 건축의 구조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불교 유물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팔만대장경인데요. 팔만대장경이란 부처님의 말이나 행동이 적힌 경전을 나무판에 한 글자씩 새긴 것을 뜻합니다. 경전이 새겨진 나무판을 경판이라고 부르는데요. 경판의 수가 81,258판이어서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은 1236년부터 1251년까지 16년에 걸쳐 완성됐는데요. 당시 몽골의 침략이 잦았기 때문에 고려인들은 부처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려 하는 의지를 담아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불교 문화를 꽃피우면서 성장하던 고려는 한반도 북쪽에 위치한 여러 민족들의 침략을 계속 받았지만 모두 물리치면서 영토를 넓혀갔는데요. 하지만 14세기 남쪽의 왜구 세력과 북쪽의 홍건적의 침입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들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고려 내부에서는 서로 다른 세력이 생겨났는데요. 그중 이성계는 자신의 세력을 더욱 강화해서 훗날 고려를 대신할 새로운 왕조인 조선을 세웠습니다. 고려는 바닷길을 통해 주변의 여러 나라와 활발한 무역을 했는데요.
특히 북한의 개성 근처 병란도는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중국, 일본은 물론 아라비아 상인들이 자주 드나들며 다양한 문물을 교류했습니다. 이때 아라비아 상인들이 부른 고려의 외국식 발음이 지금의 영문 국가명인 코리아가 됐습니다.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수출된 물건 중 대표적인 것은 고려청자인데요. 고려청자는 고려인들의 뛰어난 도자기 공예 기술이 외국에서도 인정을 받아 무역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청자 특유의 맑고 투명한 색과 부드럽고 생동감 넘치는 모양은 오늘날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려 청자는 이제 이 세계 그 도자기의 역사상 아주 주목을 받을 정도로 이 질이라든가 이 미적인 어떤 그 디자인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뛰어난 그런 도자기인데 이 제작하는 기법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상감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타내듯이 이 도자기 표면에다가 무슨 이렇게 무늬를 그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도자기를 긁어내서 파가지고선 이 무늬를 새겨 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 새긴 부분에다가는 다시 이제 색깔을 낼 수 있는 흙으로다가 그걸 메꾸고 또 그것을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유약을 발라서 구워냄으로써 고려 청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깊은 그런 색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에 귀족들에게 대단히 아주 말하자면 우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의 이 상감청자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아주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고려 청자와 함께 고려를 대표하는 것은 바로 인쇄 기술인데요. 1377년 고려는 금속 활자를 이용해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책을 인쇄합니다. 불교 서적 중 하나인 직지심체요절은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활자보다 78년이나 앞선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쉽게도 직지심체요절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한편 당시 고려인들은 추운 겨울을 얇은 옷으로 지내고 있었는데요. 이 모습을 본 문익점은 중국에서 목화의 씨를 가져와 수차례에 걸친 노력 끝에 재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고려인들은 목화에서 얻어낸 솜으로 옷을 만들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고려를 대표하는 인물 두 사람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화약을 만든 최무선과 고려의 충신 정몽주입니다. 먼저 최무선에 대해 알아볼까요? 14세기 고려는 일본의 잦은 침입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최무선은 전쟁에 필요한 화약의 필요성을 느끼고 중국에서 화약 만드는 법을 배워 화약 개발에 성공하는데요. 이후 고려시대 화약 무기를 만드는 곳인 화통도감을 설치해 화약과 화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380년 일본과의 전쟁에서 화약을 이용해 일본군을 물리치는 데 성공합니다. 다음은 고려의 충신인 정몽주입니다. 고려 말, 나라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고려를 지키기 위한 정몽주와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성계로 세력이 나뉘게 되는데요.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정몽주에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하지만 정몽주는 두 임금을 모실 수 없다며 거절하고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정몽주가 죽은 곳이 북한의 개성에 있는 선주교인데요. 정몽주가 죽으면서 흘린 피가 선주교에 새겨져 오늘날에도 그 핏자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설득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두 사람이 읊은 시가 있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이런들 또 어떠하며 저런들 또 어떠하리.
성황당 뒷담이 다 무너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아니 죽으면 또 어떠하리. 이방원이 쓴 시의 제목은 하여가입니다. 하여가란 어떠한가라는 뜻으로 정몽주에게 고려왕을 따르면 어떠하고 조선왕을 따르면 어떠하냐고 묻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조선을 만들어가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방원의 하여가를 들은 정몽주는 단심가라는 제목의 시를 지어 대답하는데요. 들어볼까요?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리라. 단심가란 하나의 마음을 노래한다는 뜻으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뼈가 흙이 될 때까지 고려 왕만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멸망을 앞둔 고려지만 죽어서도 한 명의 왕을 따르겠다는 정몽주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 중 고려시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